축의금이 한 1억 정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비과세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상속 분쟁의 이슈도 많지만 그게 이제 유류분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유류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오늘 이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는 증여를 좀 많이 권유하는 편이에요. 다만 증여를 굳이 할 필요 없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을 먼저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증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 하나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제 증여를 할 적에 성년 자녀 뭐 5천만 원까지 증여하고 뭐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하고 그게 이제 비과세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증여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건 비과세 개념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증여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해서 증여세 없는 범위 내까지 증여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증여하는 것은 어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낼 걸 고려한다면 사전 증여에서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증여세와 상속세 평균세율을 낮출 수 있게끔 증여 플랜을 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만 해야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비록 증여세를 내서 뭐 10%, 20%, 뭐 30%로 설사 증여세를 낸다 하더라도 미래에 내야 될 상속세 40%와 50% 세율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사전 증여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여도 트렌드가 있어요. 증여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증자가 증여에 대한 욕구가 많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려고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회생활 초창기 때는 증여가 보통 두 가지 이유로 하긴 하거든요. 이게 본인의 어떤 경제력을 부족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투자를 위해서 종잣돈이 부족한 경우에 그거를 좀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니즈가 많아지고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또 증여자 기준으로 그것과 다른 목적으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거든요. 대략 한 70대 이상이신 우리 고객분들은 두 가지 이유예요. 아까하고 좀 다른 이유인데 제가 아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 증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나이가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 되시는 고객분들은 나 이러고 있다가는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사전 증여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한 부류가 계시고요. 두 번째 부류는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내 재산 가지고 상속인들 간의 싸움이 뻔히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증여를 결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몸이거든요. 네. 우리가 요거 하나 조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공식이 거의 똑같고 세율도 똑같아요. 그런데 보통 과세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거든요. 증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50억이 있는데 자녀 5명한테 이렇게 10억씩 줘요. 그럼 현재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억 기준으로 세금 계산하는 거죠. 근데 상속세는 내가 50억을 사망한 다음에 5명의 자녀가 이렇게 나눠 가지면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라 망자가 남겨놓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요. 50억 기준으로. 떼고 나머지를 나눠준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상속세는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피상속인 기준으로. 보시면 당연히 증여세가 유리하잖아요. 쪼개면 쪼갤수록 유리하니까.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증여해서 상속세 자체가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망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들은 합산해서 다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면 증여하고 10년 이내 사망은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어차피 증여를 하고 이 고객께서 10년 이내에 사망이 예상이 되더라도 증여를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재산 분양이 뻔히 눈에 보일 때, 이때도 있고, 그거 말고도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은 도루묵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증여를 이렇게 많이 권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년 이내 증여한 거 합산할 때 그 증여 재산의 평가는 과거에 증여할 당시의 평가 금액으로 합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상승 기대감이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향후에 기업 가치가 커질 걸로 예상되는 주식들. 네. 이런 것들은 뭐 몇 년 후에 상속이 당연히 예상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일찍 증여하라고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를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거쳐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증여할 수 있어요. 네. 아마 이제 그 질문의 뒤에는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건데, 이렇게 증여하고 이게 나중에 증식이 돼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사줬는데 이게 나중에 5억 될 수도 있는데 네. 혹시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건 다른 금융거래를 하건 이게 명확하게 증여를 하고 아이가 증여 신고가 됐다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경우에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저는 그래서 좀 이걸 권유하고 싶은 게, 성년 자녀한테 증여할 때 네. 5천만 원까지는 공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 안 하거든요.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네. 저는 우리 고객분들한테는 좀 가급적이면 그게 비록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네.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권유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한 꼬리표가 붙여있는 이 자금에서 증식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네. 이 5천만 원이 나중에 5억이 되건 10억이 되건 그 이후에 증식된 거는 증여받은 사람이 키운 거기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꼬리표를 붙여놓지 않고 증여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게 그때 당시에 증여받아서 이렇게 키웠다라는 거를 내가 일일이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게, 내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이게 네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특히나 주식 거래할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 다른 페널티가 있어요. 네. 우리가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을 때 우리 그 차명 소유자가 증여받은 걸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페널티도 부과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주식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게 비과세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부부간에도 네, 돈을 맡겼어요. 네.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부부간에는 서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 공제 범위가 6억 원이니까 보통은 그 6억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고 증식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그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명하기가 쉬울 수는 있겠죠. 네. 그 6억 원이라는 게 10년 단위로 6억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냥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한 20년 했다면 네. 12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 내가 증여세 신고를 해서 꼬리표를 붙였느냐 안 붙였냐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증여세 신고 6억을 받아서 꼬리표를 붙여놓고 10년이 경과된 다음에 6억 증여했을 때 꼬리표 붙여놓으면 합법적으로 12억 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생활 20년을 했는데 네. 난 20년 했으니까 10년당 6억까지 세금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 12억 인정해달라. 인정 안 됩니다. 아무리 배고파서 한 이틀 굶었다고 하루에 이틀치 밥을 다 못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증여를 해서 꼬리표를 달아놓고 10년 경과되면 다시 증여해서 꼬리표를 만들어놓고 이걸로 종잣돈으로 해서 투자해서 키우면 그게 전부 다 본인께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부부 간이라도 돈을 서로 왔다 갔다 서로 교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소명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 매달 생활비처럼 네. 그것도 증여가 될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외적인 건데 우리가 증여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활비, 용돈, 학비 지원, 부모님이 대주는 학비 지원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모았대요. 네. 그래서 그 사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소명을 했어요. 남편한테서 받았던 생활비를 내가 아껴가지고 모은 걸로 내가 부동산 구입하는데 보탰다. 네.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생활비, 용돈, 학비는 네. 기본적으로 소진이 전제된 데는 하에서 비과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껴서 남았다면 그건 용돈의 범위를 초과한 겁니다. 심지어 예전에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유독 강조하는 게 애가 너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네. 장학금을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거 장학금 내고 내가 학비 명목으로 준 걸 모아가지고 애가 뭐 사는데 보탰다는 거예요. 네. 이거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학비를 주긴 했지만 애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거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용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용돈이나 학비도 그 목적에 소진된다는 전제하에서 비과세인 거예요. 이것과 겹쳐서 꼭 유사하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축의금이 한 1억 정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걸로 애 전세 자금을 보태주거나 아니면 집 사는데 보탰어요. 네. 이거 비과세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네. 참고로 축의금도 그렇고 조의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상증법에서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던데 그럼 얼마까지 비과세냐? 네. 축의금으로 한 1,000만 원 줘도 비과세냐? 네. 예. 근데 세법에서는 금액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왜 안 정해놨냐면 그걸 정해놓는 순간 그렇게 딱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네. 다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축의금과 조의금은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비과세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결혼식을 할 때 그 비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객이 중요한 겁니다. 아, 부모님의 하객이면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 이게 비과세라는 대상이라는 거지. 부모님이 본인 지인으로 받은 이 축의금을 아이가 집 사는 데 보태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혼선하시면 좀 안 됩니다. 네. 이 상속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뭐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상속 분쟁의 이슈도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이런 일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분쟁의 사례를 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유류분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피상속인의 권리보다 상속인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있는 나라거든요. 법으로. 이거의 민법에서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보통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법정 상속 지분의 50%는 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유류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10년 전에, 네. 한 20년 전에 첫째한테 5억짜리 건물을 사줬어요. 20년 전에. 지금 100억 원이 됐어요. 네. 20년 전에 첫째 아들에게 사줬던 증여로 사줬던 이 부동산이 20년 경과된 이후에 사망을 했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현재 사망할 당시의 평가 금액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네. 그렇죠? 더 황당한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유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네. 과거에 증여했던 거를 무효 처리하고 사망 시점에 재산을 재분배한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되지만 이게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도 법정 상속 지분의 50%라 하더라도 이게 이미 증식된 거라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대상이 주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네. 주식은 기본적으로 재산적 가치도 있지만 네. 경영에 대한 가치, 우리 흔히 말하는 의결권에 대한 가치 두 개가 같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 민법에서는 모든 이 유류분 청구는 네.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네. 이게 내가 유류분을 강조를 하다 보면 주식의 일부를 다른 후순위 상속권자가 가게 되고 네. 그리고 그 후순위 상속권자하고 원래 원순위 상속권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라가 된다면 경영권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후순위 상속권자가 유류분 청구를 하고 네. 요새 행동주의 펀드라고 해서 네. 우리 기업 공격을 위해서 이렇게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펀드들이 들어올 수 있죠. 네. 여기하고 만약에 손을 잡게 된다면 그러면 경영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게 이 주식에 대한 유류분 청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아봐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유류분은 의결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산권의 가치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 얘기하면 주식 이외에 다른 재산을 후순위 상속권에게 배정을 해주고 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경영권을 승계받을 사람한테는 주식 위주로 이렇게 준다거나 네. 그 다음에 법적 상속 지분의 50% 정도까지만 다른 재산으로 채워진다면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 증여나 유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경영권을 이렇게 좀 욕심내는 다른 그 후순위 상속권자한테는 다른 재산을 줘서 이제 재산으로서 커버해 줄 수 있게끔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유언 대용 신탁은 그러니까